기록적인 금값 상승 소식 들으셨나요?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표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히 여겨왔던 그 미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빈틈을 타서 중국은 금을 통해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파고드는데요.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값이 왜 오르냐 이걸 넘어서서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글로벌 달러 수요는 왜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건지, 또 중국은 왜 단순히 금을 사 모으는 걸 넘어서 그 상하이 금 거래소 SGE라고 하죠. 거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금의 보관과 거래를 장악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금값 또 달러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점들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또 금융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주목하고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글로벌 달러 수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도이체방크 같은 기관의 분석을 보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달러 보유 비중을 정말 기록적인 속도로 줄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건 단순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달러를 팔고 다른 자산으로 막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같은 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사들이는데 정작 그 거래에 쓰이는 달러 자체의 가치 하락은 또 걱정을 해서 해지를 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미국 자산을 사면서 달러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현재 달러가 처한 그 복잡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그 무역전쟁의 후유증, 이걸로 인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고요. 둘째는 미국의 그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구조적인 우려, 이게 계속 재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달러라는 통화 자체의 장기적인 구매력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혹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파생 상품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위험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소스에 따르면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무려 80%가 이런 달러 해지 조치를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그 우려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좀 짐작해 가시죠. 와, 80%요? 대단하네요. 그럼 미국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미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뭔가 대응책 같은 건 내놓고 있나요?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때 개입해서 페소화 대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었죠.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 지원이지만 자료들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가진 그 풍부한 리튬 자원 확보라는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칠레, 볼리비아랑 같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소위 리튬 삼각지대의 핵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면서 달러 영향력도 같이 유지하려는 그런 보관인 셈이죠. 리튬 확보라는 속내가 흥미롭네요. 또 다른 움직임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토큰이잖아요. 이걸 좀 활성화해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수요,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안전자산, 주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해야만 하니까요. 그렇군요.
달러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 핵심 자원이랑 연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금융 통로까지 활용하려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자료들은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달러 수요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네, 대체로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은 사면서도 달러 보유 자체는 꺼리는 그 해지 현상, 이게 미국 금융 시스템에는 상당한 무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매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즉 금리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보유한 달러와 자산의 실질 구매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달러의 입지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을 사 모으는 걸 넘어서 아예 세계 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계 공장에서 이제 세계 금고로 변신하려 한다. 이런 비유까지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PBOC. 여기가 상하이 금거래소 SGE를 통해서요. 외국 중앙은행이나 기관들이 금을 사들일 때 그 금을 중국 영토 안에 특히 상하이나 홍콩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런던이나 뉴욕 아니면 스위스 같은 서방 국가의 금을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하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는 거죠. 단순히 금 보유량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군요. 금의 보관 그리고 거래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홍콩의 첫 번째 역외금 실물 인도 창고를 열었어요. 이건 아마 외국 기관들이 중국 본토인 상하이에 직접 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제도적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또 금 수입이나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수입 허가증 발급 항구를 늘린다거나 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애는 방안 이런 걸 검토 중이라고 해요. 금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해서 상하이 거래소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의도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달러 패권에 대한 견제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라는 표면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자료들이 주목하는 더 깊은 동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서방 주도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특히 금융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금거래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야심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대규모로 동결시킨 사건, 이걸로 분석됩니다. 아, 그 사건이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자국 자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아침에 묶일 수 있다는 걸 본 많은 나라들이 특히 서방이랑 관계가 좀 껄끄러운 나라들은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은 그 자산의 안전성, 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불안감을 파고드는 겁니다. 런던이나 뉴욕에 금을 보관하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상하이에 보관하면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서방의 금융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가들한테는 상하이가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금고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아예 금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라는 아주 막강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국 금 채굴 기업들을 통해 글로벌 금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 금 채굴 기업 중 하나인 그 지진골드, 여기는 최근 홍콩 증시에서 약 3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해외 금광 확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2028년까지 연간 금 생산량을 현재 2배 이상인 110톤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건 정말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와, 이건 마치 그 석유 시장에서 산유국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는 것처럼 금 시장에서도 생산부터 유통, 보관까지 다 장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 금을 통제하는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격언을 정말 현실로 만들려는 걸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주로 런던 금시장 연합회 LBMA라고 하죠. 여기 현물 시장하고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의 선물 시장, 즉 파생 상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상하이 금 거래소 SG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실물금 거래 기반 위에다가 자체적인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 대차 시장까지 육성해서 이 구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겁니다. 금 대차 시장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금 대차 시장이라는 건요, 금을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들, 주로 보석상이나 산업체겠죠. 이런 곳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잠자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현재 이 시장을 런던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만약 상하이가 이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금의 금융적 활용도를 확 높여서 상하이의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이 단순한 가치 조장 수단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만 2,3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추정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막대한 금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군요. 만약 중국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금 가격입니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가 아주 강력한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금 보관 및 거래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금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일부 분석가들은 온스당 5,000달러,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금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인데 다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달러 외의 안전자산이자 잠재적인 국제결제 수단으로서 금의 역할이 부각되면 달러 수요는 자연스럽게 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 중 하나는 중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위완화 금 원유 결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들 국가 간의 원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환화로 결제하고 그 받은 위환화를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즉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러니까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그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가 기축통화 주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다면 달러의 위상에는 정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상 단계지만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 상승, 달러 약세 가속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다극화 가능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는 런던과 뉴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세계 금융, 특히 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만약 상하이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허브로 부상한다면 기존의 양강 체제가 흔들리고 상하이까지 포함하는 다극 체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려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좀 불만을 가진 국가들, 예를 들면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또 위험 요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만약 중국의 구상대로 금의 구매력이 잠금해제된다면 금을 보유한 국가나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금융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금을 팔아야만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금을 담보로 해서 쉽게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금은 더 이상 금고 속에 잠자는 자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소스 중 하나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만약 전설적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의 희귀 카드를 담보로 해서 아파트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그 카드를 사려고 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의 금융적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 가치와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금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반대로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 전환 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안정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중심의 시스템이 과연 서방 시스템만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런던이나 뉴욕이 수백 년간 쌓아온 법적인 안정성, 시장의 깊이나 유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뢰라는 무용자산, 이걸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특히 위안화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 한계로 지적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진정한 국제금 허브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금 대차 시장 활성화, 금 수출입 규제 완전 철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안화의 완전한 자유퇴환, 이 핵심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특히 외국 중앙은행들이 안심하고 중국 땅에 수조 달러 가치의 금을 맡기려면 필요할 때 언제든 어떤 정치적 간섭 없이 즉시 인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아마 홍콩의 여구의 금고를 먼저 만든 것도 이런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단계적인 조치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판도를 확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만큼은 꽤 뚜렷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처럼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중국이 금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자인 당신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특히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지, 담는다면 또 얼마나 담아야 할지 이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과거의 금은 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 혹은 그냥 안전자산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스들은 금이 단순히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걸 넘어서 통화 시스템 자체의 변화 가능성, 또 달러 약세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서 시스템 변화 자체에 대비하는 어떤 보험 성격이 강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달러 가치 하락이나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단지 그냥 기호가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당신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금 가격 상승에 베팅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분산 투자 및 보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자료들에서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바로 실물금 보유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금 ETF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법도 많은데요. 물론 금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나 관련 펀드, 아니면 금 채굴 기업 주식 같은 간접 투자 방법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편리하고 보관에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료들이 실물금 보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극단적인 시스템 위기 상황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만약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내 손 안에 직접 쥐고 있는 그 실물 자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실물금은 보관의 어려움, 도난 위험, 또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하니까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정말 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 예를 들어 통화 시스템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지정학적 불안정, 탈달러화 움직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담보자산으로서의 기능 확대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처럼 주의 환기가 필요하겠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니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정보와 분석은 특정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금 투자는 실물, ETF, 펀드, 관련 주식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과 위험 요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표, 기간, 또 위험 감수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과 그 빈틈을 파고드는 중국의 거대한 금 전략, 그리고 이것이 세계 금융 질서와 또 당신의 자산에 던지는 그 의미심장한 파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는 현상 너머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의 구상대로 금이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서요, 국경 간 대출이나 결제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담보물로서 기능하면서 그 금융적인 힘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의 구매력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 잠재력을 온전히 풀어낸다면 말입니다. 그때 금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온스당 3,800달러 혹은 5,000달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금융 권력의 중심이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상하이가 된다면 과연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